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찬성이 180표, 반대가 105표였지요. 흥미롭게도 바로 앞서 있던 한덕수 해임 건의안의 반대는 116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 반대에 105표가 나왔다는 건 분명 국힘에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표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민주당 내에도 검찰 독재 부역자들의 검사 탄핵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니 국힘에서의 검사 탄핵 찬성표는 더 올라갔겠지요. 이동영TV에서 조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공천 얘기를 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번에 안동환 검사를 이제 최초로 검사를 탄핵을 했어요. 탄핵소추를 했는데 18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란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 분명히 10표 이상 나오거든요. 제가 대충 누구일지 짐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180표가 나왔다는 건 저쪽에서 20표 이상의 지금 반란표가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 저쪽도 지금 이 검찰 자객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는 겁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국힘의 내부는 본격화되었다는 방증이자 곧 터질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지난 3월 정봉주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하는 사람들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로 있다가 정부 요직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53명에서 56명이라고 검찰 출신자에게 들었다. 그런 분들이 영남과 강남, 소초, 송파나 목동, 양천구 쪽으로 간다. 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쪽으로만 갈 것이다. 일부 5명에서 10명 정도는 비례로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로 갈 사람 40명 무조건 나온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윤계의 지역구가 검사 출신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이어 지난 4월 김기현은 이러한 검사 공천설에 대해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 인재가 용인하지도 않겠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검사 공천이라니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발언했지요. 이어 김태우 출마권에 대해 국힘은 무공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출마로 결정했으니 이는 당연 용산의 뜻일 테고, 그러니 당대표인 자신이 용인한다 만다는 게 우풀 뿐이고 선거 폭망의 책임이나 당대표로서 질 일만 있겠지요. 이어 지난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나 강남 지역 공천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이 검사 공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이 고른 김기현 당대표 만들기에서 김기현 득표수를 통해 국힘 내부에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니 충성하지 않는 비율에 대해서는 검사들로 채우겠다는 전략이 나온 것이고, 만약 이것이 완성된다면 국회는 순도 100%의 윤석열 친위대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 총수와 조국 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검사 출신을 넣었거든요. 그거 진짜 골 때리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외에도 김건희 여사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수사관도 챙깁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 감사를 검찰 수사관으로 최초로 임명을 했습니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들이 요직에 다 넣어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국가 권력의 공식적 의사결정 체제가 있겠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 근데 요직에 다 특히 차관급들의 자리에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은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그늘에서 다른 의사결정 논의 구조가 있음을 반증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있을 총선도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 중에 출마할 사람들을 추려서 자기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자기들이 보낼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결국 목표는 국민의힘이란 당을 장악하는 거겠죠. 물갈이란 이름으로 검사 출신 분들이 대거 들어가서 명실상부한 검찰당 또는 윤석열 당을 만들 것이 다음 내년 4월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니 내년 총선은 곧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운명의 시기에 이런 거악과 싸워야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알고 보니 180석이 아닌 136석이었던 것이고, 이러니 이재명 고구마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당대표 1년간 이재명 다음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고, 어떻게든 화합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1년을 보낸 것인데, 이재명에겐 그 데드라인이 딱 1년이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을 선포한 것이고, 이는 곧 이재명의 결단이 선 것이었다 이겁니다. 즉,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민주당 내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악과의 싸움은 필패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전제검사 진해온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들어가며 전쟁은 개별 전투들의 승리로 결정됩니다. 2. 실패 데이터 수집과 분석 필요성. 일론 머스크의 철학은 실패에서 배운다입니다. 로켓 3개 발사의 연속 실패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인을 분석해 4번째에 성공시켰고, 로켓 재활용 연속 실패 과정에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 원인을 분석한 후 이제 발사 로켓의 95%를 랜딩시키고 다시 발사하여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추고 그 비용으로 스타링크라는 우주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3. 우리나라 가 2022년 대선. 잼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낙땡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해 전면으로 내세우고 추미애 전 대표를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후면 지원하도록 했으나 전쟁에서 패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간발의 차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알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백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7일 체포동의안 표결. 7개월 전 체포동의안 표결 시 대선 당시 간발의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불참석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곡을 찌르는 전략가라면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잼 대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2월 27일 사태도 잼 대표의 인내심과 관찰력이 승리한 전투라고 봅니다. 단식과 승부수. 한편 단식은 잼 대표가 PR 거래파인 레츠에게 보낸 최후 통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발이 저렸는지 PR이랑 들친 것을 들고 가 아사 직전에 사람에게 들이민 사람과 부추긴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가결과 함정. 개인적으로 가결은 잼 대표가 판 함정이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DP 숭구리는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도 레츠였으나 시민들도 워낙 DP는 선, CP는 악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DP는 레츠들이 80%쯤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눈앞에 증거를 대줘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델라웨어 전투. 오징은 9월 26일로 신문일이 결정되고 잼 대표가 바로 당일 참석하겠다고 보좌관을 통해 알린 것을 보고 잼 대표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느꼈습니다. 원래 건강 회복 등을 명분으로 10일 정도 연기할 수 있었지만 그냥 단김에 빼는 쇳불처럼 승기를 몰아 승부를 보고자 하는 기질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자면 사방이 검은 협착으로 둘러싸인 포위전인데 소수정예의 요원들을 대동하고 당면 과제 수행을 위해 돌진하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롯이 이재명의 시간이 온 것이고 진짜 이재명의 전투형 민주당이 어떻게 경정권을 몰락시키는지만 남았다 이겁니다. 즉 이재명 서사극 시즌2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